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뉴스로 이미 접하셨겠지만 우리은행에서 최근 1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났습니다. 2년 전에 700억 원에 가까운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금융그룹에서 전사적으로 강조한 윤리 경영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만 발생한 횡령액이 약 1,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후에 환수되는 금액이 10%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금융당국도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나름대로 방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리 효과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최근에 발생한 100억 원 횡령 사건부터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100억 원이면 무척 큰 돈인데요. 무척 큰 게 아니죠. 우리은행 어디예요? 여기 경남 김해 네. 영업점. 김해. 네, 거기서 금융센터라고. 네, 대리급 직원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하려면은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를 이제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 자체 내부 통제 점검으로 보면 단기 여신 부당 대출을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언제부터 횡령을 시작을 했냐면 네. 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5월까지 그러니까 100억대로만 알고 있는데 한 번에 100억을 한 게 아니라 10번을 쪼개가지고 네. 대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보면 내부 기존 거래 법인이라든가 단기 대출일 경우에는 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확하게 그 사각지대 허점을 알고 네. 내부 기존 거래 고객을 이용을 해서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을 10억씩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적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 담당 이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 기업 담당 대출연. 예, 담당이죠. 네. 기업 대출 담당이고 네. 서류를 결제하시는 분은 위에 팀장 하나, 네. 위에 센터장 하나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억 미만 단기 대출이다 보니까 네. 그 본사에서 사후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거는 필요한 것들은 서류를 네. 미리 그 거래업체에다가 네. 여유분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되다 보니까 네. 통장을 허위로 자기가 개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에게 대출해 준 것처럼 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본인이 통장 개설한 거에서 본인이 돈을 꺼내 썼다는 말씀이시죠? 쓴 게 아니고 네. 보니까 뭐 어쨌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물 투자 아니면 코인 투자 쓴 거죠, 그게. 해외 선물에 투자를 네. 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이게 10회로 나눠졌던 경험치를 본다면 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네. 횡령했던 사람들 경험을 본다면 네. 그때는 주식 열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 돈을 몰래 약관 대출을 받아서 횡령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다시 집어넣으면 네.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단기 대출로 하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나눠진 거라면 단기 대출 만기가 돌아오니까 네. 또 다시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면 안 갚-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는 3개월 것 정도라고 같아요. 보시면 되죠. 그러면 네. 3개월, 6개월 이렇게다 보면 이 대출을 또 갚아야 되니까 네.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본인은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은행에 돌려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차익 돈을 실현 벌어서 자기가 하고. 네, 돈을 네. 벌어서 차익 실현은 자기가 하고 네. 그러니까 더 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은행 시스템에서 처음 했을 때 보니까 안 걸린 거예요. 그 두 번, 세 번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늘 도둑을 소도둑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리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이 일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신용대출 하나만 받아도 사인하는 것도 많고 신분증 확인하고 개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뭐 잔금 처리를 한다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심사가 들어가면 뭐 일주일 이자를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다 절차가 있어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서류를 어떻게 이 사람은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본인이 그 창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미스터리인 거에. 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도 꼼꼼하지만 서류도 네. 있지만 심지어 인터넷으로 애 보내가지고 네. 여기서 신청하게끔 하고 네. 거기서 튀어나오면 네.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고객들이 불만들은 네. 우리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10억대라 하더라도 쪼개서 네.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허술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법인 대출 통장을 법인 통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위에서 도장 찍은 사람들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승인했던 사람들은. 네.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공모자가 없이 저렇게 이룰 수 있겠느냐. 아. 아니면 무슨 천재냐 이게. 어쨌든 가계대출은 본점에서 심사 승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업 단기 지금 말씀한 3개월 미만의 여신의 경우는 지점에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니까 그 위에 아까 단계가 팀장하고 센터장까지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관계를 잘 단계만 거치면 관계를 또 잘 유지했을 거예요. 네. 아니 아니, 믿음을 줬겠죠. 그 같이 공모를 했다고 지금 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라고는 이렇게 수사가 안 진행되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몰랐다는 해명을 전제로 한다면 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까지조차도 사기를 친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마지막 5월 달에 네. 있었던 올 5월에 우리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아. 적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적발된 걸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야,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을 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작년 9월부터 있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발견 못하고 있다가 아. 이제야 와서 발견해놓고 그걸 자화자찬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보는 건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강조를 하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네. 머리는 숙이고 사과는 하는데 네, 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을 했다라고 네. 이제 강조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비꼬아서 자화자찬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예. 포착해서 이제 발각이 됐다. 그게 지금 뉴스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네. 처음부터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변명을 보면 네. 한 10명이 한 사람이 도둑을 못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개인의 일탈 네. 그리고 이 개인의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예방을 억제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저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5년 동안 내내 이야기했던 게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상시 감시 시스템.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막는다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네. 그렇게 한다면 누가 바로 그 다음에 걸려버리는데 네. 한 달 뒤에 적발될 걸 이게 멍청하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적발이 되지 않고 완전 범죄라는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9개월 동안 할 수 있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이 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이제 2년 전인가요?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700억. 그때 697억인가 이거 700억에 700억 가까운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8년간 8회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8년간이요? 예. 아, 8년간 그렇게 했는데 발각이 안 됐던 발각이 거예요. 안 되고. 그때는 누가 발각? 그것도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우리은행 내에서 자체 점검에 통해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8회 동안 700억이 횡령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고발하고 이제 재판과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었는데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은행은 쇄신하겠다, 내부 점검하겠다, 시스템 통제하겠다, 강제 휴가제도 도입하고 여러 강제 가지. 휴가가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예. 시간에 딱 휴가를 보내놓고 예. 그 사이에 불시에 막 하는 거군요. 네. 네. 그 제도는 저는 뭐 의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후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일개 대리가 이 허점을 이용해서 9개월 동안 사기 대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각지대를 못 막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리한테 농락당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2022년에 그때 700억 원대 예. 가까운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내부 통제 모범 사례로까지 우리은행이 손꼽히기도 했다. 뭐 이랬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되니까 지금 우리은행이 처한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하시는 게 네. 소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다는 게 아니고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외양간을 안 고친 건 아니고 고치려고 했는데 좀 빈틈이 남았나 보죠. 그러니까 못 고쳤던 게 맞는데 네. 사실은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700억에서 100억이 2년간 다시 발생하고 그것도 9개월 동안 누적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안 고친 게 아니냐 비꼬는 게 나오는 게 네. 이제 우리 은행 분들은 좀 자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암만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9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700억의 사건이 일어난 지가 불과 2개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그리고 본인들이 자화자찬하면서 모범 사례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방에서 일개 대리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10억씩 대출을 하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 알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네. 오히려 감사가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네. 제도가 도입되었어야 그럼 된다. 다른 이렇게 보죠. 은행에서는 그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우리은행 같은 이런 사고가 없었나요? 최근에 혹시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건 없는 건 아닌데 네. 은행들도 다들 뭐 몇 억씩 아니면 부정 대출 네. 이런 사고들은 있었지만 내 통장을 이용을 해 그러니까 사기 대출을 통해서 그 대출 통으로 먹는 경우들은 이렇게 금액 큰 경우는 우리 은행이 최고였고 네. 아까 700억 이야기하신 거는 네. 8년간 그 일안에서 이런 줘야 될 자금들을 네, 네. 압류하고 있었던 거였거든. 그걸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게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게 네. 이 자성 이 비판 어린 자성들은 우리은행은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이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른 보죠. 은행도 3개월 기업 단기 여신 같은 경우는 본점 승인이 없나요? 그게 본점 승인은 궁금해요. 없죠. 아,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승인이 그래요? 없다 하더라도 네. 사후에 네.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본점에서 대출이 일어나면 이 대출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 감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에 있어서 여기는 또 빠져 있었던 거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이 횡령 사건 저런 거 말도 안 돼 이러는데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횡령 사건 지난 6년 동안 얼마인가 집계된 게 1,800억 원이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1,800억 넘습니다. 네. 그럼 은행권이 가장 많습니까? 85%거든요. 아, 이 금액에서 네. 우리 은행이 그러니까 1,500억 정도가 85%의 횡령액을 은행이 차지하고 은행에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행, 뭐 증권사, 좀 보험사, 카드사 카드사 이렇게 이렇게 좀 순서대로 있는데. 횡령 예. 사고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횡령이 반복되는 이유 결국 말씀하신 똑같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1,800에서 환수된 금액이 10%가 안 되거든요. 환수된 게. 예,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0억을 사기를 쳐도 횡령을 하더라도 네. 형량이 15년 나왔어요. 네. 700억에 네. 형량은 15년이고 네. 환수는 안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위해서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 네. 농담삼아하는 게 네. 몸으로 때우겠다 나도 15년 살고 700억을 환수도 안 된다면 700억 사건 있었을 땐 전혀 환수가 안 됐어요? 전혀 안 된 10%도 거죠. 안 됐어요? 10% 정도 미만으로 환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100억 사건도 지금 형량으로 따진다면 한 6년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초범이고 혹시 그 아까 김해지점 같은 경우는 영업점이 좀 작으니까 아까 위에가 팀장, 센터장 이런 구조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옆에서 감시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눈이 좀 적으니까 좀 대범해지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는 이제 대출을 할 때 일어나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후에 예. 이 대출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네. 일정 금액 이상들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였기 때문에 빠져 있었다는 게 이 범행을 노렸던 정확한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5년 동안 이런 사건 날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최단기간에 그 적지 최단기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발을 한다면 네. 언감생심 꿈을 못 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행령한 돈은 무조건 환수가 다 한다고 몸으로 느낀다면 네. 그 엉뚱한 짓 안 하게 될 거고요. 네. 세 번째가 형량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700억에 15년이면 우스갯소리지만 나도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은행원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다면 미국처럼 형량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게 실적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보고가 되면 이거 잘했네. 오히려 이렇게 또 격려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실적도 챙기고 네. 자기가 횡령도 하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다 한 거죠. 네. 이 친구는. 그래 한번 이제 그쪽 기업이 들어와서 하면은 나는 이 기업을 내가 담당한다 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지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방식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내부적 시스템들은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 실효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잡히고 그 잡힌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해내고 네. 그러니까 환수당하고 네. 세 번째는 폐가망신 당할 정도로 은행에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온다. 네. 이런 게 좀 억제력이라는 게 필요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형량은 바뀌지가 않고 있거든요. 형량이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량이 그 예전에 나와 있던 그 형량 그대로인 그게 거죠. 어떤 건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특가법상 액수가 뭐 700억을 하더라도 경감하면 뭐 15년 정도 나오게끔 돼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경감 없이 30형 이상이거든요.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이 네. 정도 금액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양형 규정을 개정을 해서 네. 좀 형량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한 30년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왜 환수를 10%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쓸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에 투자했다든가 선물에 투자를 했다가 보면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손실이 나면 그 손실 금액을 환수가 못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흥자금으로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다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선물에 투자를 해서 그게 손실이 확정되다 보니까 환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은 일단 좀 덮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의 일탈 정도로 좀 치부하고 크게 확대되지 않기를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바랄까요? 옛날부터는 금액 작은 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 은행의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네. 회수만 하면 사표 처리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희들도 횡령사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고발하게끔 그러니까 설령 횡령 금액이 환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발하게끔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은행들이 고발은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대형 사고 이후에는. 그런데 옛날 관행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하고 형 동생 하던 사이다 보니까 1억을 횡령을 했다가 그 횡령 금액을 더 환수를 하니까 이게 보도되고 알려지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금감원에 네. 보고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그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예. 경감 가감을 시키면서 아. 그 금액별 그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0억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 아마 한 20년에 해당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가감들 해가지고 깎아내리는 그 형량표가 그 안에서 한 5년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법원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양형 규정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2022년에 그때 700억 대의 그 횡령 사고 이후에 금감원에서도 개선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개선책이었죠? CEO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아. 그래서 직무도 도입을 하겠다. 책임 직무도를 도입하겠다. 책임 직무도. 예. 네. 왜냐하면 매번 횡령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일탈 아니면 담당 책무 구조도 아닌가요? 예, 책무 구조도. 예. 책무 구조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한 게 이 네. 책무 구조도에 의해서 CEO까지 제재를 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금융판 중대재해 처벌인 거죠. 그렇죠. 중대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CEO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못 하고 있죠. 아직 네. 이제 그걸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은행 사태를 봤을 때 반복되는 이 사고에서는 이제 CEO한테만 책임을 물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좀 다른 게 예. 어떻든 사고가 나면 그 대표가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슨 개인의 일탈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고 사고를 일부러 낼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책무 구조도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일탈의 문제인지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논란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네.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하겠다는 게 형사상 처벌이 아니라 네.
금융사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 뭐 급여를 깎는다든가 감봉을 한다든가 직무 정지를 시킨다든가 더 큰 경우는 해임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금감원이.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서도 CEO 같은 경우, 은행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반발했을 때 내가 연임도 못하고 네.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감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시 시스템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상시 감시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이 좀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한 축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사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은행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횡령 사고에 어찌 보면 좀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어이없는데 일단 횡령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지금 강화하자는 그런 목소리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것들은 아까 네. 제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네. 내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이 강화된다면 네. 그게 예방적 억제력이 된다는 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 단계간에 반드시 내가 했던 범죄는 걸린다는 것들을 네. 시스템상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걸 도입을 하려면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냐 은행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저는 좀 더 나가서 지금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임종용 회장이 도입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고 이후에도 1년 3개월간 금융사고가 9건이나 있었거든요. 은행뿐만 네, 아니고 네. 카드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지주 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네. 회장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도하고 챙겨보고 그다음에 각 CEO들이 챙겨보는 시스템 속에서 하다 보면 촘촘하게 이 내부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리에 위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숱하게 꼬리 자르기만 일고 손방망이 처벌만 이러다 보니까 바늘 도둑을 소도둑 만든 거 아니야.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준법 감시인이라든가 독립된 기구에서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예. 좋겠다.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이. 그게 이제 전산상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뭐요? 거죠. 전산. 그러니까 요즘은 AI가 네. 걸러지지 네. 않습니까? 네. 단기간 걸어놓고 이 AI가 한번 걸러냈으면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거고요. 네. 은행 CEO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예.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투자해서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